먼저 이 특이한 물건 이놈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고, 이게 아마 말소 기준 권리 설명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것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민법 그것도 설명이 되고, 민사집행법도 설명이 되고, 아주 종합적인 그런 물건이 하나 있길래 이놈 가지고 그 수업을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산 쓸만한 물건 2개 정도 다시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주에서 나온 물건인데 유찰이 9번 됐습니다. 유찰이 9번. 유찰이 도대체 왜 9번이 됐는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복이 상당히 좋은 그런 물건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기본 정보를 보시면은 아파트고 감정평가액이 1억 4,500만 원. 그런데 밑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특이하게 전세권을 1억 5천만 원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아마도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게 같아요. 2022년도에 감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매로 물건을, 요새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감정해 놓은 것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시세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감정 가격이 1억 4,500, 최저 가격이 58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9번 해가지고. 좀 특이하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지도 건축원지가 감정평가서 보면은 건축하고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언제 졌냐면은 2013년도 졌으니까 11년 됐네요.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보통 아파트는 뭐 20년 이상 30년 정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9번 됐다는 이야기는 뭐가 그 난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유사 거래 사례, 즉 실거래 가격을 참고해 놨습니다. 이것은 언제요? 거래 시점이 22년도 했는데 얼마에 팔렸냐면은 1억 3,900, 그 다음에 1억 3,300인가요, 이게? 네, 그 정도에 팔렸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현황조사서 보시면은요, 아주 특이합니다. 물건은 간단해요. 임의경매, 즉 담보물건 실행 혹은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이 보시면은 점유관계 누가 있느냐? 출장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나 채권자 김종성 씨 배우자 문정은의 전화 진술에 의하면 채권자 김종성이 점유하여 사용하였다고 함. 즉 지금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 김종성 씨. 그런데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즉 경매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성 씨가 경매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 임대차에서 살고 있고, 아주 특이한 경우죠. 왜 경매를 신청해야 됐느냐? 그것도 임의경매. 그것은 이
어디를 보시면 하냐면은 상세조회. 여기 보면은 사건명, 부동산 임의경매, 당사자 내역. 여기 보면은 아까 채권자고 임차인이 같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전세권자도 김땡땡이에요. 이 채권자는 이 중에 한 명일 텐데 담보물권 임의경매니까 담보물권 실행 혹은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 두 개 중에 하나죠. 이 전세권자 김땡땡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이 채권자 김땡땡하고 임차인 김땡땡하고 전세권자 김땡땡이 같은 인물이에요. 이게 같은 인물.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가처분도 되어 있지 않고 아주 간단해요. 채무자 겸 소유자는 집주인이죠. 집주인. 서땡땡이고요. 가압유권자, 교부권자, 배당유권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이 지금 채권자, 임차인, 전세권자가 똑같은 김땡땡 이 앞에 현황조사하고 그 참고해 볼 때 이 세 명이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9번이나 유찰되느냐. 여기를 보시면은 길래요. 22년부터 지금 경매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유찰, 경매를 참가하는 이유는 전부 다 똑같지만은 시세보다 15% 내지 20%를 이익을 보기 위해서 참가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할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무조건 첫 번째는 유찰됩니다. 유찰돼요. 왜요? 첫 번째 감정가격 주고 살려면은 거래하고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세로 사지 뭐더러 머리 쓰고 복잡은 그 경매로 사겠어요. 경매에 참가하는 이유는 무조건 10% 내지 20%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게 굉장한 돈입니다. 만약에 3억짜리 10%면 3천만 원이고 20%면은 6천만 원이에요. 그 3천만 원, 6천만 원을 어디서 벌겠습니까? 그게 요새같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 경매에서 그 정도 전략이면은 거의 뭐 1년 연봉이 빠지잖아요. 서민들은 1년 연봉이 한 푼도 안 써도 그 전략을 어떻게 한 푼을 못 써요. 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루틴이 있기 때문에 저축을 못 합니다. 6천만 원, 3천만 원 저축하려면 10년 이상 걸려야 돼요. 예. 그런데 경매 참여하면은 그 정도 전략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경매에 참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처음에는 그런 거 생각 없이 시세보다 좀 싸게 사서 1등을 합니다. 그런데 몇 번 공부를 하고 몇 번 참가하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더 이득을 많이 볼 목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요. 그래서 계속 2등, 3등 떨어져요, 이게. 이거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이것은 지금 감정가격이 1억 4,500인데 전세권이 1억 5천이 설정돼 있어요. 1억 5천이. 누가 사겠어요, 이걸요? 안 사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 이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 전세권 등기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당사자 내역이라 했지, 물론 일반 입찰자는 이렇게 대충 시면 안 돼요. 전입세대 확인서 띄워보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띄워보고, 그래서 비교를 꼼꼼히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대충 현황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집행관 이야기하고 당사자 내역하고
그 다음에 문서 송달 내역을 비교해 보면은 이 물건은 1순위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고 또 1순위가 똑같은 1순위예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동일이요, 동일. 김땡땡. 이 사람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조 2항, 아니 3조 2에 3조 2. 그 잠깐 볼까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이 두 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3조의 대항력하고 3조의 2, 3조의 2, 이 대항력. 즉, 경매에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소액 우선 변제권은 3조의 대항력,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인도를 마친 때 이 경우와 3조의 2, 3조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법원 공매, 자산관리공사 공매입니다. 그건. 환가대금에서, 즉,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예. 이 3조의 2.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갈 때는 3조의 2가 해당됩니다. 물론 그 밑에 나오는 8조에 나오는 소액 우선 면제권은 3조의 대항력이나 3조 2의 대항력 두 개 다 해당돼요. 그지만은 그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는 일반 임차인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확정일자를 그 정부에서 계약 날짜를 확정해 놓지 않으면은 당사자가 계약서를 바꿔버리면은 아니면 선순위 물권자를 변제시켜 버려요. 가격이 적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1순위가 돼가지고 다른 물권자들이 좀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만 그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물권적 효력을요. 물론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매, 증여, 상속 이런 경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후주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매가 되면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돼 버렸기 때문에, 경락으로 인해서 종료되기 때문에 배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배당을 때 이 계약서가 불확실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옛날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사람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3조의 2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조항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쭉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전세 등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즉, 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도 받아놨어요. 두 개를 겸유하고 있어요. 두 개를. 네. 그런데 사실은 전세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몇 번 설명드렸지만은 민법에
민법 안에 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로 임대차 들어간 사람은 전세 등기를 할 수 있게끔 용익물권에다가 전세권을 배치해놨고, 그 다음에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 월세, 즉,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두고 들어간 사람들의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그 민법에 그것도 필요한 이유가, 그 두 개도 왜 필요하냐면은 좀 있으면은 또 설명이 나와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어제 본집에 좀 자세히 민법. 네. 민법에 지역권, 전세권, 어디나 지역권? 네, 어서 오세요. 전세권. 자, 그 민법에는 임차인들을 보호를 위해서 전세는 전세권 이리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그 월세, 보증금 얼마에 얼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규정을 해놨냐면은 채권법, 임대차 계약. 이것도 찾으려면 여기서부터 매매, 오늘 한 것만 제대로 다 이해하시면은 권리 분석에 거의 다 아신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 세 개를 대차 연격이라고 그래요. 이 임대차에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렇게까지 안 내려오는데 있는 것 같은데 화면 내 어디 검색 이거예요? 화면 내 검색 이거 써 있는데 오른쪽 아, 화면 내 검색?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바로 여기니까요. 예. 네. 임대차, 바로 이것만 해야 돼요. 여기요, 임대차 등기.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대하면 안 돼요. 즉 집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등기가 안 됩니다.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집주인이 못 해주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를 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즉 물권적 효력이 부여합니다. 여기서는 원래 채권은 계약 당사자한테만 효력이 있어요. 당사자한테만. 그래서 채권은 그 국가가 관여를 하지 않고 당사자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그래요. 계약 자유원칙.
그에 반해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예요. 절대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그 법률과 관습법 이외에는 당사자가 임으로 창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집 없는 사람 몇 번 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1960년도에 그 우리가 그때까지는 45년도 광복이 되고 60년도까지는 그 일본 민법, 즉 구민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복되고 해방되고 그 민법 편찬위원회, 즉 편찬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제정이 아니고 편찬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제정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들 때 제정이란 말을 쓰고, 그 편찬, 다른 나라 법들을 참고하는 경우는 편찬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민법은 로마법을 개수해서, 즉 로마법을 프랑스, 독일이 개수하고 일본이 개수하고 우리가 개수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일본 민법을 쓰면은 상당히 좀 일본말로 말하면 가오가 상하죠. 그래서 이 편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편찬위원장이 누구냐면 김영로 초대 대법원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 주도하에 민법을 편찬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져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많은 편찬위원회가 죽거나 또는 그 북한으로 끌려가거나 또 일본은 자진해서 북한으로 가거나, 예. 그래가지고 편찬위원회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법원장인 김영로 씨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민법 편찬을 해요. 그 와중에 이제 무슨 일이, 우리 사회적 현상은 주택이 엄청난 파괴로 인해서 집 없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임대차, 세들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집주인의 횡포가 굉장히 심해요. 그 임대차, 주택 임대차, 임차인들을 위해서 그 김영로 씨가 전세 임차인은 전세를 물권편에 갖다 둠으로써 그 보호를 시키고 보호가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월세 사는 사람,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내는 사람들은 그 채권에다 그대로 놔두고 그 대신에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즉 전세로 임대차 사는 사람은 용익물권에다 갖다 놓음으로써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월세 사는 사람들의 보증금은 그 여전히 채권편에 두고 그 대신에 등기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 없는 사람, 즉 주택 임차인들이 전부 다 보호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기에 관해서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를 받아줍니다. 원칙적으로. 그 지구상에서 단독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어요. 그 독일이 단독 신청주의를 취해도 되는 이유는, 그건 누가 가도 됩니다. 자, 매도인도 가도 되고 매수인이 가도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법원 등기 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 권한을 부여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 공무원한테 실질적 심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가 생겨요,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독일은 그 등기 공무원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등기하는데. 그 다음에 또 계약서를 공증을 해요. 공증을.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분류해서 계약을 2번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부실등기가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완벽히 갖춰놨기 때문에 등기 공신력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등기 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 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계약서도 공정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장점은 뭐냐? 빠른 시간 내에 그 물권 변동 효력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그 매도인의 그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거민계약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독일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아이니궁의 아우프루승이라고 특별히 또 당사자의 그 채권 계약을 또 한 번 더 해요. 특이하게. 즉, 물권 계약과 채권 계약 두 번을 해야 됩니다. 독일은요. 예. 그래서 그 완벽하게 제도가 갖춰졌는데 단점이 뭐냐? 시간이 무지 걸려요. 그 다음에 인력을 무지 필요로 해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고자 그 계약서를 공정을 시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공정사무소가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사무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일정한 요건하에 그 부동산은 공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자 그랬는데, 또 이해 당사자들, 즉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말로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초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민법을 개정해 놓으면은 민법을 편찬할 때 그 두 군데, 즉 전세 임차인은 용익물권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월세 사는 보증금은 채권에서 등기할 수 있게끔 해놓자. 그러면 보호될 줄 알았어요. 어느 집주인들이 워낙 안 해줘버리니까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 많다. 등기 말도 꺼내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수십 년 동안 그 임차인들이 등기를 아예 못했어요. 요 근래 와서 역전돼가지고 집이 많아져 버리니까 등기를 다 해주죠. 그런데 이제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임차인, 즉 월세, 임차인, 등기된 임차권자는 물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물권은 똑같아요. 좀 이따가 민사집행법을 보여드리겠지만은 민사집행법 91조에 뭐냐면 등기된 임차권자란 말이 나와요. 이 등기된 임차권자는, 임차인은 물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하는 사람분들은 그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식한 말로. 그랬는데 전혀 집주인이 협력을 안 했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등기한 것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등기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자. 그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여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이 임차인은요, 전세 임차인이나 월세 임차인을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상당한 사람들은 이걸 좀 잘못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이 임차인은 전세로 사는 사람이나 월세로 사는 사람이나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3조의 2, 또 경매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것은 없었어요. 그 초창기에는 이 3조의 2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3조만 가지고 다 보호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계약서를 고치는 일이 벌어져요. 집주인과 월세 사는 사람이나 그 전세 사는 사람이 계약서 날짜를 바꿔버려요. 일부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이 두 가지 경우 전입신고와 인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입신고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계약서만 쓰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보다가 앞선 물권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매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물권자가 돈이 적어요. 그러면 그놈을 갚아주고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제는 경락인액을 인수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온갖 사기 수법이 횡행했어요. 그래서 3조의 2를 만들었습니다. 즉 당사자가 계약서 날짜를 못 고치게 확정이고, 그래서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은 확정일자 받은 곳에 가서 확정일자 원본을 떼어다가 그놈을 제출해야 돼요.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즉 민법에서 보호를 못 시켜줬기 때문에 민법이 있으나 마나 해가지고 그 임차인들을 보호시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한과 똑같은 효력을 부여했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 자, 이 물건은 또 넘어가버렸네요. 이 물건은 보다시피 경매 신청한 채권자 김땡땡, 임차인 김땡땡, 전세권자 김땡땡, 이게 현황조사와 집행관 그 언급을 비춰볼 때 세 명 다 김종성 씨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법상 용익물권인 전세권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됐나 봐요. 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놨네요. 네. 두 개를 겸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1억 5천만 원 전세금이 아까 그 현황조사 보니까 전세금이 1억 5천이에요. 근데 감정 가격이 보다시피 1억 4천이에요. 1억 4천이요. 1억 4천. 근데 누차 설명드리지만은 전세 참관용은 시세보다 15에서 20% 이득을 보고자 경매 참가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래서 첫 번째 1차는 다 유찰됩니다. 감정가 1억 4,500. 이것만 해도 전세금보다 500만 원이 적어요. 그런데 배당할 때 제일 먼저 공제하는 그 금이 그 경매 비용 이 정도 된 아파트면은 한 3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뭐 시세에 따라서 다 배너니까. 그 다음에 또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즉 세법이나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되는 1순위, 그것까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남은 금액이 1억 한 2, 3천밖에 안 남아요. 1억 2, 3천. 1억 4,500에 낙찰되더라도. 그러면은 나머지 일부를 그 매수인, 경락인이
인수는 불상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1억 4,500 감정가격에서 한번 유찰된 것은 왜 유찰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일반적인 공식화된 것처럼 아파트는 1차는 무조건 유찰시킵니다. 그래서 유찰 생각 없이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30% 떨어진 수도권은 20%, 아니 서울은 20%, 서울 제외한 나머지는 30%. 그래 여기 30% 다운된 1억 100만 50만 원, 아니 1억 150만 원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꺼려가지고 아까 보니까 막 임차인 무슨 뭐 그 채권자 전세권자 이름 똑같으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유찰 또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30% 떨어진 7,100만 105만 원에 때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웬 떡이냐? 그리고 한 30~40% 싼 가격에 사갔습니다. 낙찰돼 갔어요. 그런데 낙찰돼 가지고 이게 12월 5일 날 낙찰됐는데 일주일 그 시간을 주잖아요. 허무 결정 기간을 줘요. 일주일 딱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이 났어요. 여기서 그 저분들 참가했다가 고배를 마셨지만은 만약에 됐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절차를 밟느냐면은 그 옆에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나눠준 사람 뭐 받고 그 공무원이 그 1등한 사람한테는 다른 걸 하나 떼어줘요. 그 보증금 영수증하고 최고가 낙찰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A4 용지 한 장에 돼 있어요. 윗부분은 최고가 낙찰 확인서, 밑에 부분은 그 미리 자기들이 써가지고 와요. 그 금형화 써놓고요. 밑에는 그 A4 용지, 밑에는 법원 용지는 전부 다 A4 용지로 통일합니다. 그 밑에는 그 보증금 영수증 써졌어요. 예. 그래 도장 찍어줘요, 두 개 다. 그놈만 줍니다.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쭉 줄 서가지고, 그 구경하셨죠? 쭉 줄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자기가 냈던 봉투, 그 찢어진 거, 앞에 찢은 거, 그럼 주고 다 바꿔갑니다. 바꿔가요. 다 바꿔서, 그럼 들락내 들고 가요. 1등 사람만 빈손으로 집에 가요. 그 대신에 보증금에서 딱 10% 1원이라도 넘은 금액은 거기서 다 내줘요. 계산해가지고. 그 은행 직원이 한 명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1원 한 장 계산해서 거기서 내줍니다. 딱 10%만 받아가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허가 결정까지 났어요. 이때까지 좋았겠죠. 근데 등기하려고 보니까 이 등기를 보통은 전부 다 법무사한테 가서 의뢰를 합니다. 법무사한테 의뢰를 가서 보니까 그저 말소될 건 말소시키고 쭉 그렇게 하면서 이게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사장님이 금액 얼마를 인수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랐죠. 이제 자기는 이 돈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자기가 책임져야 할 금액이 있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분은 보증금 얼마 냈어요? 보증금 710만 5천 원. 네. 700만 원이야, 700만 원. 이걸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금액을 1억 5천만 원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줄 것인가?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얼마를 인수해야 되냐면은 그 1억 5천만 원 거기서 비용 빼고 그러면은 1억 한 4천 한 500,
한 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금 8천만 원하고 그걸 배당하면 얼마 못 받아요? 6천 한 600만 원 정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8천만 원 주고 산지 알았는데 그 6천만 원을 인수했으니까 실제로 그 집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억 5천 이상을 주고 산 거예요. 1억 5천을.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3천 몇천만 원 싸게 산지 알았는데 한 7천만 원 싸게 산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세보다 좀 더 주고 산 거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차라리 700만 원을 포기하자. 그런 거예요. 그럼 700만 원은 누가 받아요? 700만 원, 즉 포기한 금액은 일반 사람이 자꾸 국고로 환수되는지 아는데 그렇지가 않고 매각 대금에 포함시킵니다. 매각 대금.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포기한 사람이 한 10명쯤 나와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꽤 돼요. 꽤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을 매각 대금에 포함시켜서 배당해요. 그래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갈수록 보증금이 줄어들어요, 이제. 이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그 매각된 날로부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1월 19일 날까지 돈을 안 냈네요. 네, 이때가 대금 지급 기한이었어요. 오후 4시까지. 안 냈네요. 그래서 재경매가 나옵니다. 재경매. 그래서 그 20% 깎아지지 않고 바로 그 금액인 7,105만 원으로 나왔어요. 최저가격이. 이때는 보증금이 얼마요? 20%. 10% 아니에요. 20%요. 다시 하면 20%씩 되나요? 재매각, 재경매. 예, 그건 원래 법으로는 20%가 안 나오는데 상당 금액을 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20%로 합니다. 20%, 10%가 아니라 20%. 그때는 1,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20%는 420만 원. 20%, 이거 20%면 얼마예요? 1,400이에요? 예, 1,400 얼마네요.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금액을 아무도 안 샀어요. 그래서 30% 다운된 4,973만 5천원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누가 웬 떡이냐고 사버렸어요. 이때도 20%예요? 아니요, 이때는 10%요, 이제. 이때 10%요, 이제. 이때는 490만 원. 네, 490만 원면 돼요. 자, 그런데 허가 결정이 났는데 이 사람도 웬 떡이냐 그러고는 한 5천, 6천만 원에 산지 알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결과적으로 1억 5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1억 5천 얼마. 그래서 포기했어요. 여기서부터는 포기해도 금액이 크지 않아요. 적어요. 인합했네요. 그래서 또 재경매. 똑같은 금액. 4,935만 원. 자, 근데 또 여기서 누가 유찰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 되면 눈치를 챘어요. 이게 왜 자꾸 유찰되느냐. 그래서 그 당사자 내결할지 그런 걸 보니까 인손 금액이 많습니다. 주위 사람이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아니 자기는 싸게 살라고 경매 참가했는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 주고 사게 됐어요. 1억 5천 정도를 주고 사게 됐어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또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그 감정 가격이 240만 원 떨어진 거예요. 240만 원. 또 미납했습니다. 그래 또 유찰되고 이게 변경이 하나 나오는데 이 변경은 매각 기일의 변경인데 여기 보다시피 원래 12월 7일 날 하면은 몇 달이 걸렸네요?
1월 29일. 여기서 이거. 한 달 됐는데, 여기서까지는 2달 가게 됐잖아요. 매각기를 변경시켜줬습니다. 그것은 누가 신청을 변경시키냐면은 채권자. 집주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집주인이 줘야 할 돈인데 지금 집주인이 돈이 없어 못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집주인이 채권자한테 누가 지금 경매 신청할까요? 임차인 신청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임차인 신청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신청한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신청할 때는 강제경매예요. 정식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경매 신청해야 돼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를 강제경매예요. 근데 이 사람이 2개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의해서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임의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 사람한테 제가 좀 있으면 전세금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기일을 좀 늦춰주십시오. 이렇게 요 사정을 하니까 채권자가 법원한테 2달만 연기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되게 말이 통할까요? 예? 앞에 경매가 딱 진행되어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분명히니까 하려고 하면 이거 집주인하고 임차인은 지금 앙숙관계 아니죠. 서로 지금 전세금 1억 5천 받았으니까 1억 5천 받았잖아요, 전세금을 집주인이. 그러니까 그걸 내줘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지금 역전세가 벌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원래 전세대 들 때는 2억 한 5천 갔는데 집이 이게 몇 년 지나다 그 팬데믹 그런 게 걸려가지고 이게 한 2억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경매로 나가면은 또 한 몇천만 원 떨어져가지고 지금 1억 4천 얼마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집값이. 서로 미안하죠, 이게. 집주인도 미안하고 임차인도 그 집을 경매 처분했으니까 경매 처분하면은 잘 돼야 그 감정 가격의 한 80% 정도에 팔리니까 집주인은 30% 정도 손해본 거 아니에요? 30%. 어쨌든 돌려줄 돈 안 준 게 문제지. 그렇죠. 집주인이야. 안 돌려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집주인도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금액으로 전세를 내놔야 서민들은 그게 문제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그 저축이랄지 다른 데서 융통해서 주는데 이는 건물 잡아도 돈을 안 줘요. 그 금융기관에서 안 잡아줘요. 1억 5천짜리 걸려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절대 1억 5천 안 주죠. 또 많이 주면 1억이나 집값은 반절 정도밖에 안 잡아줘요. 제1금융권에서는 반절만 잡아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또 그런 거 있고 또 국가 정책상 대출 금액 상한 제한도 있고 주담보 대출 상한도 있고 그래가지고 2달을 연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이미 이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눈치들이 빨라가지고 야, 이상하다. 아니 멀쩡한 집이 이렇게 유찰이 돼? 그럼 뭐가 이상이 있을 것 아닌가? 눈치를 챘어요, 대부분이. 그래도 유찰 4번 유찰된 거예요. 그런데 최저가격이 580만 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전혀 경매를 모르신 분이 이거 정말로 웬 떡이냐고 한 700만 원, 800만 원 쓰고 낙찰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기하려고 보니까 또 이 사람도 그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전세 등기된 임차인 그 사람이 있네요. 그래도 뒤에 사람이 야, 너 700만 원 주고 낙찰 받아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인수하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실제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이건 보증금이 얼마예요, 이거? 50만 원. 50만 원 날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미납해 버렸어요. 그래 지금 그 585만 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자, 이걸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인사집행부 어디 있어요? 없네? 인사집행부를 좀 보고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 좁은 선택도 있네, 여기. (91조) 자, 여기 이 사망 보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원래는 전세권이 채권에 있었는데 그 민법을 편찬하면서 집 없는 사람들 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세는 이 용익물권으로 옮겨놔 버렸고, 그 다음에 그 월세는 그대로 채권에 두면서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 두 사람 다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하면은 두 개 다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건 물권이고, 그 임차권도 물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이에요. 등기된 임차권. 그냥 임차권자가 아니에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은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전부 다 임차권이라고 하지 않고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보증금, 임차 보증금 두 개 전부 다. 자, 여기서 말은 그런 그 대항력 있는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임차권도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냥 채권이에요, 채권. 자,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것들이 1등이에요. 제일 빨리 있어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 네 개 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채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배당 신청해야 됩니다. 배당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다만 이 전세권은 물권에 없었던 것을 물권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것은 용익물권에 있지만은 담보물권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특이하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성질이. 그래서 단서가 있어요.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88조에 따라, 88조는요 어떤 거냐면은 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1등에 있지만은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즉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다 밑에 싹 소멸하고 이 자체도 소멸해요. 자, 그런데 88조가 뭐냐? 88조.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보는 판결문이랄지 공정증서랄지 인도결정문이랄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집행력 있는 정보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그 배당 신청 못 합니다. 배당 요구 못 해요.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다고 저 사람 재산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배당 신청 못 해요. 이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나 경매 개시결정 등기된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이 사람도 만약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되기 전에
있는 가압류나 압류나 그 사람들은요, 배당 신청할 필요 없이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한 가압류는 배당 신청해야 돼요. 즉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다네요.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민법, 상법. 아까 민법, 제가 전세권 규정을 보여줬잖아요. 그 규정에 우선 변제권과 경매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민법 규정에. 그놈을, 그에 의거나,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 법률에 의하여.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세법, 방해세,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 예, 그게 바로 이 채권이에요. 이 사람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전부 다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받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전세권자나 그 다음에 그 보증금 있는 사람을 그 돈을 아까 91조 사항의 전세권자로 착각하거나 임차권자, 등기된 임차권자로 착각해가지고 배당 요구를 안 하고 나중에 그 경락인에게 대항한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이 조항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특별법으로 법률로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못 받습니다. 이 88조가 중요해요. 다시 들어가서요. 91조. 즉,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경우 싸그리 소멸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어디 있든 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 유치권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전부 다 승계돼요. 그 다음에 또 승계되는 경우는, 우리 경락이 승계하는 경우는 이 세 개, 여기서 말한 전세권은 등기된 전세권이고, 여기서 말한 임차권은 등기된 임차권이에요. 이것들이 1순위 있을 경우는 경락인이, 즉 매수인이 인수한다. 사실은 쉬운데, 이게 헷갈리면 무지 어렵습니다, 이게. 헷갈리면은.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한다. 또 나중에 어려운 말도 있는데,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은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실제 현실에서는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이하게 지금 하늘의 문을 질까 겁나가지고 그 확정을 쪄도 받아놓고 전세권도 설정해놓고,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영리하거나 주위에 법률 전문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면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배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당 신청까지 했어요. 그걸 어디를 보면 하냐면은
이 문건 송달 내용. 제가 어떤 사람한테 여기가 뭐랑 그 소리가 많아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배당 시장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는 전세권으로 경매 시청을 했기 때문에 배당 시청을 안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은 한 200만 원 받고 전세권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아무 주장 못 해요. 그럼 나머지 1억 5천에서 1억 4,800만 원 정도는 일반 채권으로 남은 거예요. 그 집주인한테. 근데 집주인이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인데 돈이 없잖아요.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신청을 안 하면은 못 받아요. 예, 그게 포기가 돼버려요. 포기. 그리고 인수되는 게 아니고. 인수는 아니에요. 예? 전세권은 소멸되는 거고. 전세권도 소멸되고. 왜 전세권 아까 88조에 따라서 본인이 시작해서 그런 거죠. 예? 본인이 전세권과 예. 전세권을 해서 그런 거죠. 전세권은 아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되고 소멸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예요. 1순위일 경우에. 그러니까 등기부등록 되오니까 전세권이 1순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까지 받아놨어요. 똑같은 걸로.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권리와 민법상 권리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있는 사람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이 알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이 배당 신청 안 해버렸으면은요, 전세권 날아가고,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이제 누군가가 땡 잡는 거죠. 제가 정말 이 집을 600만 원 주고 산 거죠. 누군가가.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도 대항 못 해요. 그런데 이제 막 소송 걸리고 막 난리가 나겠죠, 막. 예, 복잡하겠죠. 시간도 걸리고, 안 비워주고 막 난리가 나겠죠. 1억 얼마가 날아가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꼭 권리 분석할 때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히 잘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송달 문서에는 집행관이 전세권자 김땡땡, 그 다음에 채권자 김땡땡, 감정인, 채무자 겸 소유자, 그 다음 채권자 김땡땡, 주소 보정 명령 발송, 채무자 겸 소유자, 그 다음에 임차인 김땡땡, 임차 통지서 발송. 이것만 보더라도요, 만약에 이 임차인한테 그런 권리가 있으면은, 아까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해버렸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부분을 송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만약에 경매 신청하지 않으면은, 배당 신청하지 않으면은 너 불이익을 받는다. 예. 그리고 이걸 만약에 집행관이 임차인 통지서를 갖다 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집행관이 책임지는 불상사가 벌어져요. 왜 이해관계인한테 경매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민사집행법에 이해관계인한테는 통지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통지를 안 해줘가지고 배당 신청을 못했을 경우는 집행관이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임차인 김땡땡, 지금 김땡땡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똑같은 놈이에요. 전부 다 가지고. 놈이라고 해서 미안을 해요.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분. 임차인 통지서 발송했어요. 그 다음에 채권자 김땡땡, 임차인 김땡땡의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 언제까지 그 배당 신청을 해라. 예. 그 다음에 또 전세권자한테도 오고, 임차인 또 했어요. 이건 연기 때문에 막 한 번 또 새로 싹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 또 했어요. 임차인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관은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게 오히려 집행관은 일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민사집행법만 달달하고 그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태를 했다. 그러면은 큰일 나요. 집행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집행관이 그 신분이 공무원이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집행관이 위법한 행위로 그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국가 배상 책임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국가 공무원으로 신분을 해놨다. 그랬어요. 만약 이 사람이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해가지고 그 누구한테 손해가 갔어요. 그러면 국가 배상 책임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 책임. 그러면 그 사람은 집행관한테 돈 내놔라고 그러면은 없으면 못 받잖아요. 근데 국가를 상대로 하면은 국가 재산은 널려 있어요. 국가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입니다. 그 국가한테 받고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올라와서 이게 중요해요. 이 문서 접수 내역. 여기서 아까 특별법이랄지, 아까 88조에 나온 특별법이랄지, 그 채권자들, 아까 그 권한 있는 채권자, 그 집행력 있는 채권자, 그 다음에 법률로 보호되는 그 채권자, 그런 사람,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세법, 이런 게 특별법인데, 보호되는 사람도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배당을 못 받아요. 배당 요구를 할 사람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갖다가. 88조가, 그 민사집행 88조가 배당 요구 제목입니다. 즉,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하건 안 하건 지네들 마음이에요. 채권이나 물권, 자기 권리는 본인이 언제든지 포기, 소멸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가 주장하지 않는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야, 여기 보니까 제가 그때 누구한테 얻뜻 봐가지고 좀 이걸 빼뜨렸는데, 채권자 김땡땡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그런데 가로 열고 주택임대차 제출 있어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자 김땡땡, 채무자금 소유자 교부 채권자 김땡땡, 야간에 좀 갖다 주라. 그 다음에 채권자 김땡땡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그리고 혹시나 물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가 착각할까봐 가로 열고 주택 임대차 가로 닫고, 그러니까 임차인인 김땡땡도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걸 좀 조심해서 써야 하는데, 여기다가 임차인 김땡땡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여기다가 하나 더 썼어야 돼요. 채권자 김땡땡 권리신고 및 임차인 김땡땡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권자, 임차인, 전세권자가 똑같은 이름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이름 쓰고 배당 신청서,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채권자란 말을 만 썼어요. 이건 그 집행관 실수예요. 이 채권자 김땡땡 권리신고 한 줄 더 써가지고 임차인 김땡땡 배당 요구 신청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깁니다. 만약에 누가 이 사람이 배당 신청 안 한지 알고 덜컥 사버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그 김땡땡 그렇게 다녀요. 나 배당 신청했다. 그러면 이걸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 어디 나오냐. 가서 이제 문서를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서 중에 이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 앞에 이 사람이 배당,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채권자란 말을 안 썼어요. 틀림없이. 혹여 이 사람도 채권자, 자기가 그 채권자, 전세권자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했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써도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논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배당 요구 신청을 했어요. 다행히도 가로 열고, 주택 임대차에 의한 배당 요구 신청, 뜻이죠, 이게. 자,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저 물건은 구체적으로 동일인, 즉, 임차인, 전세권자, 그 다음에 경매 신청자가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전세 등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도 반환해가지고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전세권을 그 규정을 이용해서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대항력 우선 면제권 있는 사람이 아까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되냐? 이 권리는 아까 88조, 민사처가 88조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걸로 돼버려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것을 이제 배당 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집을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이 1번을 권리를 이용해서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매수인, 즉 경락인이 인수합니다.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유찰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두 번 더 유찰되면 이제, 예, 취하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50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500만 원. 이 사람이 1순위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요. 1순위니까. 누가 낙찰 금액 중에 경매 비용을 공제한, 그 다음에 당해세나, 이거 아마 당해세하고, 당해세도 어떻게 되냐면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당해세가 무조건 1순위로 배당이 됐는데, 2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당해세도 이 선순위, 이 사람하고 누가 빠르냐, 그걸 결정을 해요. 옛날에 무조건 국세 우선주의, 당해세는 무조건 선순위다 그랬는데 지금 아니에요. 그것도 발행 날짜하고 이 사람 전입 날짜를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한 두 번 더 유찰되면은 한 200만 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200만 원까지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더 유찰되면 되겠네요. 한 300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누가 300만 원 주고 사가면은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요. 1원도 못 받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102조가 해당돼요. 최저금액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경매 신청한 사람이 받을 가망이 없을 경우는 법원에서 이 사람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받을 최저금액 플러스 자기 받을 금액에서 얼마에 내놓으십시오. 누가 그 돈 주고 사가면은 팔고, 안 사가면 내가 그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해요. 근데 지금 저작권 등기 사람이 위에 있는 대항력 선택권이다 보니까 그걸 그쪽에서 먼저 가져가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동일인이다 보니까 네. 한 번 더 유찰이 돼 300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네. 최종적으로 먼저 위에서 가져가잖아요. 자기가 전세권이 아니라 대항력으로 먼저 대항력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든 관계없잖아요, 이게. 네. 쓰고 가면은 동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자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등보 나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고 그 다음에 돈이 남아서 이 사람이 받을 감옥이 없으면은 그 사람 주면은 다 받는 거잖아요. 등기자. 그런데 이 돈 주고 이 사람도 못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은 두 번인가 먹은 것 때문에 그걸로 몇 번 지금 돈이 쌓여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것도 계산해야겠네 또. 1,500만 원 정도 되고 만약에 500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건 인수되는 거니까 1번 거 때문에 어차피 계속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돈만 최저금액 그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까 동일인이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건데 동일이니까 상관이 없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동일인이 아니라면은 절대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예. 아예 처음에 유찰되고 경매 취하돼요. 왜요? 이 사람이 싹 받아가니까 이 사람이 받을 금액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취하되죠. 선생님, 저게 전세권 등기 아니고 네. 말소기준 등기라고 하고 그 위에 대항력 이혼제권이 있다라고 하면 그 1번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것을 말소하는 거니까 채권들하고는 관계없어요. 채권들하고는.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저 위에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도 안 하고 그러면 주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위에 이 사람? 예, 그쪽으로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네. 전세권 등기 날라가면서
그쪽으로는 일반 채권으로 남아버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저세권 등기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흔히 하는 말소기준 권리로 만약에 뭐 가압류나 저당권이나 그런 게 있어서 동일인이 아닌 형태로 이렇게 그럼 이게 힘을 못 써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동일인이 아닌 경우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대항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저세권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이라고 만약에 한다라면 이거를 왜? 예, 그 위에 다른 사람의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합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인수 안 하고 그냥 아,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안 해가지고 배당 신청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오늘 전부 다가 이 사람한테 넘어올 거다니 순위가. 그럼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자는 저 위에 있는 사람 인수 안 해요. 인수도 안 해요. 네, 인수 안 해요. 대항력이 있는데 인수를 안 해야죠.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사람이 이것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이게. 근데 물권처럼 지금 전입신고도 하고 물권적 효력만 있지 물권이 아니에요. 예, 그 차이가 뭐냐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게 굉장히 사람들의 말이 많은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민법에서 물권으로 인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보호가 안 돼서 주택임대차 보호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해줬어요. 그지만은 어디까지나 채권이에요.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그 세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들은 전부 다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이 사람은 배당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권리가 누구냐면은 8조. 여기 이것만 비춰보면 더 확실할 수 있어요. 이 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이것은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간에 끼었든 제일 마지막에 있든 무조건 일정 금액을 제일 먼저 받아가요. 우선 변제권이에요. 용어는 이거 최우선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우선 변제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강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신청을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안 하면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건 제가 직접 봤습니다. 대학생 중에 한 명이 대학교 주변 가면은 방 하나 막 쭉 방 놓고 월세 받잖아요. 근데 그 집 경매 넘어갔네요. 그래서 대부분이 막 못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당 신청하고, 어떤 사람은 배당 신청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놈 하나는 그냥 배당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일정에 그걸 배당 받았어요. 옆에 놈들은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놈이 좋아가지고, 자기는 조금이라도 배당 받았다, 건졌다, 좋아라고 그랬어요. 그게 민사집행법. 그거는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항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소액은. 그 대신에 집 가격의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그 대학교 주변 가면은 방 한 칸 막 쭉 있는 거 있어요. 막 한 8개 정도 있고. 그럼 집값보다 월세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우선 변제권을 집값의 2분의 1 하나 안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집행력이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일정 등기가 된 뒤에 가압류한 자. 만약에 경매 개시일정 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자는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돼요. 배당 절차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시결정한 뒤에는 반드시 등기했더라도 배당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 지금 저 뒤쪽에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그게 그거요. 지금 아까 말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부 다. 전부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온 전부 다, 근로기준법에 나온 전부 다, 그 다음에 그 세법에 나온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에서는 이 사람이 전세 사는지 월세 사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하고 싶으면 다 요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쉽게 해서 그렇죠. 그렇죠. 더 쉬운 말이 뭐냐면은 국가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권 물건은 언제든지 본인이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약을 누가 하게 됐어요? 그때 임차인은 집주인하고 맺었잖아요. 채권 지네끼리. 그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으면 아예 해당도 안 돼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런 경우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 나는 경락인에게 안 받고 저 집주인이나 받겠다. 집주인처럼 이제 괘씸해가지고 그럼 배당 신청 안 해버리면은 집주인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 계약이 채권 계약이. 그러면 그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되는 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고. 네. 물건도 포기할 수 있고 채권도 포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전주인한테 뭐 압류를 거든지 알아서 받아라. 그렇죠. 예,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판에서도요, 아무리 본인이 그 양 당사자가 하나가 그 증거 가지고 있고 증명 가지고 있고 다 있어도 그 사람이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으면은 판사가 그 원형 오지 않아요. 그냥 상대가 이긴 걸 내버려요, 그냥. 그건 의제자백이라서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88조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그렇죠. 배당 못 받아요. 배당에 참가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이으면서 왜? 선생님, 여기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가 등기는 안 하더라도 공시한다라는 이유로. 아니에요. 예, 등기는 공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등기는 공시는 등기 하나밖에 없어요. 채권은 공시가 계약이요, 계약서 그냥. 예.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이 집에 산다, 인체내는 걸 증명할 건가요? 그 집에 산다. 국가가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살 사람은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그 집에 살려나요. 그러면은 그 주민센터에 외국인 체류 신청을 해야 돼요. 전입신고 안 한 상태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나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초임차인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초임차인도 못 받아요. 임차인 자체가 아니니까 나는. 임차인인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거죠. 임차인인데. 안 하면. 예? 전입신고를 만약에 집할 때 모르고서 전입신고를 안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예. 전입신고를 안 하면은 이 권리 중에서 하나도 못 받아요. 아무것도. 임차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임차인이 아니에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날짜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배당 받으려고 서두에 잡으려고 확정일자를 받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에서는 당사자가 계약 날짜를 못 고치게 하기 위해서. 확정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예요. 그래서 배당 받을 때 자기 계약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확정일자 받은 그 장부 있잖아요. 그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선생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있으면은 저희가 인수할 위험이 있어서. 근데 문제가 그렇게 얘기가 많이. 확정일자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정일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장님 말대로 그런 권리를 부여해 주려면요, 확정일자를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이 세 개가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확정일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못 봐요. 그건 개인비밀보호법 때문에 못 봐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확정일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집행관이 가가지고 그 조사를에다가 적어 놓는데 집행관이 와서 못 만났네요, 계속. 그럼 확정일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가끔가다 물건 중에 어떤 건 확정일자 뭐 받았다 써주고 어떤 건 안 써졌어요. 네, 안 써졌어요. 그럼 확정일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는요, 몇 군데서 받아요. 그 등기소, 주민센터, 그 다음에 또 공정사무소, 그 다음에 검찰청, 검사한테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확정일자는 한 군데서밖에 못 받아요. 세무서. 그러니까 그건 확인할 수 있어요. 가서 보면 돼요.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받았는가를 몰라요, 이걸. 계약서가 없으면은 몰라요. 계약서에 명시된 걸 보고 그곳에 가서 떼어달라고 해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몰라요, 이거. 확정일자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지금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그 다음에 민법, 상법. 아까 민법은 뭐예요? 전세권의 우선변제 청구권. 그걸 말하는 거고, 상법에는 또 우선변제 청구권이 또 있어요. 경매 청구권이. 거기도.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돼요.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 얼마나 이게 대단한 유력이냐면은,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는 바로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세법. 그 법에 우선변제권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물권,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채권자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배당을 요구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요구 안 해버리면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요. 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여기서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자예요. 등기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이것은 등기된 임차권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처음에 계약하고 들어갈 때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등기해 준 경우, 그 다음 전세 보증금을 등기해 준 경우, 그것은 앞에 건 전세로 되고 뒤에 건 등기된 임차권으로 돼버려요. 네,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주택임대차법에서 등기를 해놓고, 등기가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등기되어 있는 것들은 모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효력이요, 그게. 등기 효력. 그래서 등기한 임차권. 임차인들은 되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 상고할 수 있어요. 네. 그 나머지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저희가 할 때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요. 그렇죠. 그건 우리도 확인하지만은 집행관이 처음에 접수받을 때 등기부 등본을 몇십 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해관계인들이 그거 다 나와요. 이해관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뭐 지분권자랄지
그다음 이해관계자들은 다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 시간이 걸려요. 이것들이. 근데 이놈의 전세권이 이게 원래는 물건에 없었던 건데 물건에 갖다 놔가지고 지금 이런 복잡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 정도를 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른 걸 보겠습니다.